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좀 포괄적인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선거철에 이 의료 분야의 공약들이 각 당에 난무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제 새누리당에는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를 정액제하겠다 했는데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간단하게 좀. 정액제 좋죠. 아무래도 65세 이상이면 소득이 좀 감소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하기에는 좀 아직까지 복잡한 문제가 많고요. 전문가 단체하고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럼 정액제를 한다 말은 쉽게 설명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를 뭐 본인이 내는 금액을 한도를 딱 정해서 한도를 그 딱 이상을 정해서, 만약에 이렇게 넣게 되면 네. 그건 이제 의료보험에서 커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불이익은 없습니까? 병원에 아무래도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뭐 장단점이 있겠죠. 네. 장점으로는 이제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본인 부담금이 작아지기 때문에 의료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죠. 이제 노인들 분들께서 뭐 요새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내는 부담금이 작으면은 사실은 아프지만은 병원에 안 오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최근에 우리가 옛날에 부모님들이 나는 고기 싫어해. 우리가 어릴 때 믿었잖아요. 예. 난 짜장면 싫어한다고. 네.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짜장면 고기 다 좋아하세요. 예. 근데 자식들 때문에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예.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비도 분명히 받고 싶은데 의외로 자식들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노인분들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자기는 받고 싶지만은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정액제가 되면은 그런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겠죠. 예. 그건 장점인데 또 단점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떤 그 규제가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안 그래도 그 비현실적인 건강보험 수가 때문에 개인 의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심지어 대학병원조차도 거의 100% 병원실이 차더라 하더라도 적자 나는 대학병원이 꽤 많아요. 이 말은 건강보험 수가가 비현실적인 게 바로 이렇게 증명되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같이 해결돼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더불어민주당에는 근보 보장성을 지금 62% 수준에서 80%까지 올리겠다 이랬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0% 그거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은데요. 80%로 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건강보험료로는 예. 해당이 안 될 겁니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 저항이 엄청나게 심할 거고요. 예. 지금도 소득의 9%로 세금으로 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소득의 9%면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세금이 일률적으로 10분의 1이었어요. 자기 소득에. 이게 로마 사람들이 뭐 세금을 거둘 줄 몰라서 안 거뒀겠습니까? 세금을 거두면은 바로 국가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보장성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거두기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됩니다. 그 세금에 따라 이제 이 국민건강보험료가 일종의 강제적 세금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전압하면은 재산 압류되지 않습니까? 예. 그 세금의 의미죠. 그래서 그런 게 먼저 해결되지 않고는 이 80%를 먼저 무작정 보장성 강화하겠다. 돈을 거두는 걸 해결하지 않고 주는 걸 먼저 하겠다. 굉장히 우려되는 일이죠. 그거는 세금에다가 그 다음에 각종 사회보험료를 합친 국민 부담률이 제가 볼 때 한 40% 근처에 가야 네. 80% 수준에서 보호가 조장되지 않겠느냐. 한국은 지금 그걸 두 개를 합쳐서 한 22%대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평균을 내면 그렇겠죠. 예. 네, 지금 평균이. 국가에 세금 내는 분들이 사실은 얼마 안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일정한 소득을 넘어가면은 42%의 세금을 내고 거기에 또 9% 의료보험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하면 51%인데 보통 51% 세금을 내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개 안 돼요. 예. 뭐 프랑스나 이런 유럽 국가에 있는데 그런 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병원비나 대학 등록금 다 공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51%로 세금을 내더라도 대학 등록금 다 내죠. 또 병원비 다 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그걸 따져보면 지난번에 대선 때 보면 네. 야당이 몇몇 그 복지 분야 교수분들 말을 듣고 보편적 복지 네. 이 부분을 들고 나오면 2012년 대선에서 필승을 한다고 범야권이 그걸 내걸고 거의 하나로 됐는데 네. 대선에 져버렸습니다. 그 뒤부터 힘이 좀 빠졌는데요. 네.
결국은 그 보편적 복지라는 부분이 지금 이뭐 프랑스나 그 이상 뭐 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수준까지 가려고 하면 결국은 이 국민 부담률이 40에서 50% 사이쯤은 가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평균적으로 네, 그렇죠. 프랑스도 지금 40%가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평균이 그렇죠. 예. 예. 자,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2배를 확대한다, 2배로. 네.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을 갱감한다는데, 제가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요, 네. 이게 뭐 치매 환자, 뇌졸중 환자 분들 요양병원 들어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노숙자 데려와서 장사도 하고요. 제가 또 그 병원에 이렇게 많은 분이 있어서 가보면 정말 그런 분 요양병원에 보낸 분들은 저보고 또 욕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지 병원이 아니다. 뭐 조선족 아주머니 분들 몇 분이 그냥 거기에서 뒤처리하고 계시고 뭐 식사 수준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집에 계시면 치매 환자고 또 뭐 뇌졸중 환자, 중증 환자 이런 분들은 거동을 못 하시니까 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거기 보내놓으면 사실 뭐 좀 안 보는 동안에 편하게 활동도 할 수 있고 돈도 벌러 다닐 수 있는데 대신에 그분이 거기에서 이 말년을 뭐 거기 가신 분들 얼마 안 있어서 다 돌아가시겠습니까? 근데 말년을 그게 사람이냐 좀 짐승이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쇼크를 좀 받았어요. 그리고 또 보면 실제로 자기가 이 요양병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안 갖춰놓고 돈 있는 사람이 요양병원 차린다고 은행에서 빚내고 땅만 들고 이래갖고 끌어들여가지고 뭐 의사들 몇 명 고용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요양병원을 몇 개씩 하는 전문적으로 장사하던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무장도 왜 거기에 또 보면 그 본인 부담금이 좀 있는데 본인 부담금은 필요 없고 그냥 정부에서 나오는 것만 되니까 이제 그걸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는 거. 그다음 요거하고 비슷한 게 제가 한때 이 신장 때문에 투석을 좀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인공 장기 인공 투석실, 신장실 그거 보면 그 환자들 모집해가 어떤 데는 이 교통비까지 주고 밥값까지 주면서 그 환자들 한 100명만 모집해 놓으면 돈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거를 보면서 야 국가의 정말 예산들이 이런 병원 장사에 낭비되는 부분이 있구나 해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의료인이라고 부르겠는가 하는 정말 좀 환멸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일부 그런 병원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최근에 제가 아는 그분은 이제 산부인과 선생님인데 요양병원을 이제 새로 지으셨어요. 예. 그래서 건물을 완전히 리모델링을 하고 바닥도 이렇게 이 온돌 난방을 했어요. 그래서 재활의학 전문의하고 뭐 다른 내과 전문의, 그 종합병원처럼 각과 전문의 있고 또 옛날에는 요양병원에 이제 보통 65세 이상 은퇴 나이에 가까운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모셨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젊은 선생님들을 각과의 종합병원처럼 이렇게 해서 노인 환자라도 어르신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잘 모시게 이렇게 많이 바뀌었고요. 이제 황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병원은 많이 도태가 됐어요. 많이 도태됐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실사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파악을 해서 이제 취소를 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또 환자분들이 이렇게 미리 병원을 가서 마음에 안 들면은 안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병원이 많고 아마 그 경험은 조금 아마 시간이 좀 옛날 저는 한 5, 6년 전에 그때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달라졌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인공신장실 문제도 아마 5, 6년 전에 굉장히 그런 문제가 많았는데 그것도 당국에서 그걸 파악해가지고 많이 정화됐죠.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저기 인공신장실 앞이나 요양병원 앞에 지날 때마다 욕을 하고 다니는데 이제부터 욕을 좀 안 해야 되겠습니다. 그 옛날에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뭐 환자들이 아예 안 가요. 고려장 같은 병원에 자기 부모님을 모실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제가 한번 그 병원을 소개해주면 아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게 바닥 난방을 하는 병원은 세계적으로 몇 군데 안 됩니다. 외국 같은 건 전부 다 이렇게 뭐 라디에이터 같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온돌 시스템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온돌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아파트나 이런 데 오면은 굉장히 좋아해요. 원더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국말로 온돌, 왜냐하면 이 온돌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온돌 원더풀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짜장면이지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네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작경당의 부분은 그렇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의 의료비
지출에 있어서 본인 부담률이 37% 오고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OECD 평균이 19%다.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소득층은 지금 사실상으로 이 뭐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 비용을 국가에서 상당하게 부담을 한다 하지만은 차상위 계층도 너무 많거든요. 그게 문제죠. 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사실상 빈곤층에 가까운 국민들이 저는 한 1,000만 명은 된다고 보고 그 중에서 진짜 빈곤한 사람은 500만 명은 국민의 한 10%는 진짜 빈곤하다. 이렇게 보는데 뭐 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은 한 130만 명 그렇죠. 안팎일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참 그거 어려운 문제고요. 이게 한 30년 전에 제가 아는 그 이종 사촌 동생인데 그때 이제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이제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500만 원이었어요. 지금보다 더 수가가 비싸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경험이 있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쓰러졌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을 이제 모시고 왔어요. 왕진을. 그래서 그때 갑자기 쓰러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다음 날 돈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이 낙후된 것 플러스 의료 수가가 규제가 안 돼가지고 그 당시 한번 의사 선생님들을 보려면 10,000원 들었어요. 거의 지금 수준이죠. 그럼 뭐 지금 따지면 한 50만 원쯤 되겠죠. 그렇죠. 그때는 돈 없으면 뭐 어지간한 건 참고 견디지 병원에 갔으니까 쓰러져야 가던 시대였죠. 한 번 가는데 10,000원인데 갈 수가 없죠. 정말 죽기 직전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이제 갔는데 그래서 이게 많이 이 아까 말한 건정심에 의해서 이제 수가가 많이 규제돼 가지고 이제 수요가 많이 들게 됐죠. 이제 그 병원 문턱이 낮아지니까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가게 돼 가지고 환자들 건강이 많이 좋아졌는데 문제는 그런 차상위 계층이 문제인데 그분들은 이런 싼 의료 수가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참 이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답은 참 일개 의사로서 답을 드리기가 참 곤란하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런 문제도 다루어서 의료 문제 전반적으로 해결해야 될 점이 많다. 연소득의 40%를 의료비로 부담하는 가구가 우리나라에 3.5%가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송파 세모녀보다 어려운 가구인데 의료보험에 이렇게 이 기초생활 수급이 적용이 안 되는 가구가 94만 명이다. 그렇죠. 전세 3천에 사는 3인 가구면 건보료가 5만 원 나오는데 솔직히 요즘 전세 3천이라 그러면 방 한 칸짜리 집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월 5만 원을 내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또 건보료 5만 원 미만에서 체납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또 2만 원 미만에서는 65%가 체납하고 있다. 즉 2만 원 내는 걸 월 2만 원을 65%가 못 내고 있다. 그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 뭐 환수를 하려고 강제 징수를 하려 해도 징수할 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차상위 계층의 건보료를 정부가 상당히 고민을 깊게 해야 된다. 이 사각지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복지의 사각지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보편적 복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적어도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을 돌본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 거 아니냐라고 봤을 때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소득의 9%를 이제 건강보험료로 냅니다. 이게 한 10년 전에는 좀 어떤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제한이 풀렸는데 상한이 있었죠. 있었죠. 그래서 뭐 이건희 회장도 200만 원이 낸다 뭐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전화를 하니까 어떤 저 의료정책 입안자한테 그래서 그런 상한을 없앤다고 했는데 제 같은 경우도 건강보험료를 꽤 내거든요. 9%니까 거의 뭐 옛날 로마 시대의 소득세 수준이죠.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건희 회장께서 지금 편찮으시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재벌들께서 과연 자기 순수한 소득의 9%를 내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저처럼 뭐 저는 전문직 자영업을 하고 있지만은 거의 유지지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환자분들 다 카드로 계산하거든요. 그리고 현금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저 현금 영수증을 다 이렇게 해드려요. 왜냐하면 현금 영수증 안 했다가는 우리 직원들이 다 저를 고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고발하면 나라에서 보상금 주거든요. 그래서 아예 뭐 저는 뭐 완전히 100% 유비지갑입니다. 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뭐 당당하게 저는 9% 낸다고 주장할 수 있고 실제로 내고 있고요. 근데 재벌들께서 정말 자기 순수한 소득에
이 9%를 내는지 그것만 해결되면은 이런 차상위 계층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삼성의 지금 전문 경영인이 전문 경영이 아니죠.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는 아드님이 성함이 어떻게 되죠? 이재용. 예. 이재용 씨가 얼마나 버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추정을 한번 해볼게요. 아마 1조는 벌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럼 1조에 9%면 얼마입니까? 900억이죠. 예. 그럼 우리나라 재벌들이 몇 군데가 있죠? 한 30개 있죠. 예. 그럼 2조 7천원 아닙니까? 2조 7천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또 무슨 한국 경제나 이런 주요 경제지를 보면은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 법인세가 많고 뭐 경제인들 옥죄인데라는데 저는 그건 뭐 그쪽에 대변하는 거니까 기담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뭐 하여튼 어쨌든 그렇더라 하더라도 진정 그렇게 소득의 9%, 저 같은 전문직 자영업자는 그런 재벌들에 비해서는 돈은 별로 없거든요. 뭐 완전히 가난한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이렇게 9%를 내는데 그쪽 분들도 자기 어떤 상위층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9%를 내면은 해결되지 않을까 좀 순진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나라에 그 뭐 이 큰 대기업이나 또 대규모 상류층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산에 있어서 불투명성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부동산 팔고 산 거 다운 계약서에 뭐 임대료 받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노출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금융소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상류층들이 다 빠져나간다. 법인세 22% 많다는 사람들 22%를 내고 많다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비과세 감면을 통해 가지고 뭐 R&D니 뭐 이런 비용 다 해줘서 실효세율은 무슨 대기업이요. 맞습니다. 한국 최고 대기업이 13%대를 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재봤습니다. 그래서 정부가요. 정말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새고 있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 상류층들의 어떤 조세 부과를 의료보험과 함께 제대로 했어요. 이 차상위 계층을 보호하는데 좀 힘을 써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게 죽음과 세금이잖아요. 예. 근데 이 세금을 그래도 합리적으로 법에 위반되지 않게 피할 수 있는 게 최상류층이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머리 좋은 회계법인 또 최고로 머리 좋은 변호사 이번에 뭐 옥시 사건도 다 마찬가지고 또 그 뭐 김현장인가 또 한국 최고의 로펌이 개입되어서 뭐 그 검사 결과를 알려주지 말아야 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넣어대요. 예, 또 이번에 또 네이처 리퍼블릭도 마찬가지죠. 뭐 20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다 근데 그분들 훌륭하신 분들이더라고요. 부장판사 출신의 검사장 출신의 얼마나 높은 분들입니까? 그런 분들이 물론 뭐 그런 분들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좀 굉장히 씁쓸한 기분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이게 이 어떤 약간 버는 전문직 자영업이나 그런 조금 이렇게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클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너무나 세금이 가혹한데. 근데 아까 실제 소득 그렇게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들은 13%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구소 같은 거 하면 다 법인 세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다 감면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연구소를 차릴 수가 없어요. 뭐 대학 나온 사람들 3명 뭐 고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해봤자 또 세무조사 나와요. 다 환수되고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세금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세금 제가 안 낼 수가 없죠. 다 내는데 그런 걸 정말 최고 재벌층께서 이렇게 법대로 건강보험료도 자기 순수한 소득의 9% 좀 내면 좋겠고요. 좀 이런 걸 좀 사회적 책무를 좀 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너무 엄살만 부리시지 마시고요. 예. 부장 판사의 사실혼 남편이 브로커다 이렇게 주장하는 나라에서 참 뭐 이렇게 제대로 돌아가는 게 제대로 있을지 한국 최고의 로펌이 옥시 사건의 변호를 맡아서 도와줬다 이런 부분 한심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하나만 이제 여쭙겠습니다. 이 실손보험이 저렇게 광범위하게 몇 년 사이에 확대되어 가는데 이걸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장단점이 있겠죠. 실손보험이 나오게 된 동기가 이 우리나라 아직 건강보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꼭 필요한 수술이지만은 아직 주지 못하는 이제 뭐 어렵게 말하면 인정 비급여죠. 예. 예, 국가에서 인정하는 비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임의 비급여는 그거는 좋지 않은 겁니다. 예. 이제 병원에서 자기 임의로 비급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불법적인 건데 이런 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실손보험이고 그 당시에 이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실손보험에 그렇게 찬성을 안 했어요. 실손보험을 하면은
쓸데없는 의료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실손보험이 처음 나올 때는 100%다 커버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자기 돈을 하나도 안 내기 때문에 그때 유 장관께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걸 안 된다, 20%는 본인 부담금을 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거든요. 근데 실손보험 측에서 자기들이 사업 확장을 위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정착을 시키기 때문에 100%를 다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놓고 야금야금 90%, 예, 이제 점점 80% 이제 앞으로는 뭐 50%까지 내려갈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플러스 꼭 필요한 인정비급여를 자기들 마음대로 금감원 홈페이지에 41만 공시하면 바꿀 수 있게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장점을 살려가면서 이런 단점은 시민단체와 또 전문가단체에서 이렇게 합의와 회의를 거쳐서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보험사들의 한마디로 로비력이나 네, 또 커넥션은 막강한데요. 그런가요? 보험을 갖다가 감독하는 보험사들이 그거 뭡니까? 담합을 해가. 네. 그거 뭡니까? 이 공정위원회가? 보험사들의 단합에 대해서 공정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내리면 네. 과징금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뭡니까? 먼저 신고하면 자진 신고한 사람은 그런 거 또 있죠. 리니언시라고 해가지고 네, 네, 이제 세금을 안 때린다고 하니까 네. 돌아가면서요. 네. 한 번은 A 보험사가 내 자진 신고했습니다. 단합했습니다. 자 조사해가 들키기 직전에 네. 1번은 안 물고 전혀. 네. 2번은 반값 물고 뭐 이렇게. 이 아, 과징금의 담합에 대해서도 자진신고제를 악용해가지고 빠져나가는 수 정도의 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인데, 정말 머리 좋군요. 예, 그래서 지금 정유업계, 보험업계 같이 이런 과점업계가요, 네. 이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몇 번 문제가 됐었죠. 그렇기 그걸 때문에. 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참 그런 걸 좀 규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조사가 임박했다는 걸 눈치채고 자진신고한 거를 갖다가 자진신고하는 것들을 이제 이 과징금을 면제해 준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거는 뭔가 하면 정말로 정부가 담합을 잡아내기 위해서 그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과징금을 돌아가면서 면제를 시켜주려고 하는 건지 저는 그 진위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조사가 임박한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 조사 뭐 뒤지고 다니는 게 그 사람들 저 보험회사들이 또 보험 뭐 수사관들도 많이 고용해 있지 않습니까? 눈치 커넥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공정위원회 어디 있던 사람들 데려다가 밑에 또 다 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뒤지면 이제 그것도 뭐 맨날 뒤지겠습니까? 우리 뭐 옛날에 보면 술집에 뭐 이 불법 영업하면 단속 나간다고 경찰이 미리 전화해주면 가면 다 치우고 뭐 매춘 없어 이런 거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슬픈 일이네요. 예. 이게 이런 실손 보험 문제에 대해서 보험사들의 로비 역량이 일반 국민들 개개인은 모래알처럼 개개인이고 보험사는 이해관계로 단합된 한 덩어리인데 여기에서 실손 보험을 이런 식으로 통제 사각지대에 두면 당장은 뭐 내가 아플 때 병원 가면 그만큼 다 받는다고 지금 의료보험 제도가 비커버하는 범위 부분에 이 보험을 갖다 들지만은 결국은 국민의 보험료 부분은 이 국민건강보험, 공적보험 플러스 민간보험을 합쳐야 국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보험사가 남으니까 실손보험하지요. 네. 보험사들요 안 남으면요 안 합니다. 절대 죽으라고 목에 칼을 들이밀어도 그 보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보험에 미친다라고 이야기하는 보험사 말은 처녀가 시집 안 간다, 뭐 장사꾼이 무슨 적전한다 소리만큼 거짓말이죠. 실제로 요실금 보험이 한번 문제가 됐었는데요. 요실금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여자분들 나이 들면은 웃기만 올 수도 이렇게 소변이 나오는 네.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병원을 모 재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환자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익이 정말 그거는 좀 손해가 났는가 봐요. 그럼 뭐 요실금하러 가서 다른 수술했다 소리도 있더만. 그런 말도 좀 있죠. 근데 네. 뭐 그 수술이 방법이 같아요. 네. 같은데 또 그 사람들 바로 없앴잖아요. 네. 뭐 물론 기존 가입자들은 해당이 되겠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 보험이 없어졌구만요. 네,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개발한 사람들은 소문에 나면은 좀 바로 숙청당했겠네, 그죠? 숙청 뭐 해고 뭐 숙청 비슷한 말인가요? 예, 저기 아오지 탄강 근처에 갔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김성진 원장님 모시고 그 이 의료 문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